안녕하세요. 저는 이혼을 겪고 아이를 키우며 씩씩하게 살고 있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저는 25살, 조금은 이른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늘 어딘가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어렸을 때부터 이사도 자주 가고 힘들었거든요. 엄마 혼자서 저를 키워주셨는데 가끔은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나와 동생을 버리고 어디론가 가버리면 어쩌지? 라는 불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5살 때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던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전까지 가정주부로만 사셨던 엄마는 저와 어린 여동생을 건사하기 위해 동네 작은 세탁소에 취직해 밤낮으로 일하셔야 했습니다. 제가 좀 크고 나서는 엄마가 따로 세탁소를 개업하셨고 그때부터는 저도 세탁소로 가서 엄마를 많이 도왔어요. 희미한 세제 냄새와 눅눅하고 습한 세탁소의 공기, 그것이 제 10대 시절의 기억이 아닌가 싶어요. 넉넉지 못한 형편의 상업고등학교로 진학을 했고 대학은 꿈도 꾸기 힘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요리하는 걸 좋아했고 조리학과 입시 요강을 찾아보기도 했어요. 대학에 가서 요리를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빠듯한 살림에 힘들어하시는 엄마를 보며 그 꿈은 조용히 접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한 의류회사의 자재창고 관리직으로 취업해 월급의 대부분을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적성도 아니었고 그저 돈을 벌려고 한 일이었기 때문에 팍팍하기도 하고 재미도 없었죠. 그런 현실 속에서 제 유일한 위안은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온 남자친구인 하민준이었습니다. 꿈 많은 민준이를 보며 대리만족을 얻었다고 할까요? 민준이는 인디밴드에서 기타를 치며 뮤지션의 꿈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축제 때 기타 하나를 들고 무대에 올라 자작곡을 부르던 그의 모습에 반한 이후로 저는 그의 가장 열렬한 팬이자 여자친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바삐 일하고 녹초가 되어 퇴근하면 민준이는 어김없이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퇴근 후 민준이와 함께 길거리에 서서 떡볶이도 먹고 커피를 한 잔 사서 공원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면 소소하지만 참 행복했었죠. 특히 민준이는 자신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잘했는데 그 얘기가 참 듣기 좋았습니다. 소희야, 내가 나중에 큰 무대에 서게 되면 제일 앞자리는 무조건 네 거야, 항상. 알았지? 그래, 고마워. 응원 열심히 할게. 나 그런 거 하고 싶다. 멋지게 콘서트를 열어서 거기서 너한테 프로포즈도 하는 거지. 생각만 해도 좋네. 민준이의 눈빛은 반짝거렸고 저는 그런 열정이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음악에 무관심했지만 저는 늘 그의 공연에 가서 박수를 쳐주고 그의 음악을 열심히 들어주었죠. 아직은 사람들이 민준이를 모르지만 언젠가는 다들 알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응원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민준이에게 나름의 도움을 주려고도 많이 노력했어요. 제 월급도 워낙 작은 데다 생활비를 보태야 해서 여유가 없었지만 그 돈을 쪼개 민준이가 필요한 것들을 해주었습니다. 밥도 사고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제 나름대로는 뒷바라지를 한 거였죠. 그렇게 지내던 와중 저희에게는 생각지도 못하게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그어진 테스트기를 확인한 순간 제 심장은 두려움과 기쁨이 묘하게 뒤섞이더라고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생겼으니 이를 어쩌나 싶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민준이와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니까요. 고민 끝에 민준이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그의 첫 반응은 꽤나 당혹스러워 보였습니다. 평소에 늘 밝은 사람이었는데 제 임신 소식에 몹시 당황하고 굳은 얼굴이었기에 저도 심장이 철렁했죠. 하지만 민준이가 고민하다가 그러더라고요. 임신. 그래, 알았어. 걱정 마. 내가 책임질게. 우리 결혼하자. 나중에 결혼하려고 했었잖아. 그걸 좀 미리 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이나 설렘 대신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는 듯한 책임감만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래도 책임지겠다는 말이 고마웠고 민준이와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저를 구렁텅이로 밀어넣을지는 꿈에도 몰랐죠. 처음 찾아간 시댁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얼음장 같더라고요. 어머님은 저희 엄마가 세탁소를 운영하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거든요. 세탁소?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겠네. 하면서도 마음에 안 드시는 듯 미간을 찌푸리시더라고요. 민준이에게 들었겠지만 우리는 대대로 교육자 집안이고 민준이네 형은 대기업 다니거든. 알지? 그런데 소희는 어느 학교 나왔어? 아마 민준이에게 들어서 제가 고졸이라는 걸 아실 텐데도 일부러 물어보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집안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못 들을 걸 듣기라도 한 양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 들으라는 듯 혼잣말을 막 하시고요. 아이고, 환장하겠네. 뱃속에 애만 가지면 그만인가. 내가 미치겠다 아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푹 숙였고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어쨌든 임신을 했기에 결혼은 허락해 주셨어요. 애당초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기 때문에 결코 환영받지 못한 결혼이었고 시집살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님도 그렇지만 저보다 3살이 많았던 형님도 저를 몹시 무시했어요. 아주버님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형님과 원래 따로 나가서 살았는데요. 아주버님이 주식을 하면서 돈을 크게 날려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댁에 들어와서 같이 산다고 했거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전혀 없던 저와 민준이도 시댁에서 같이 살았고요. 한마디로 한 집에 3식구가 같이 살았던 겁니다. 형님은 깍쟁이 같은 외모였고 엄청 얄미운 성격이었어요. 저를 대놓고 무시하셨고요. 저는 어머님 시집살이에 형님 시집살이까지 견뎌야 했죠. 어머, 동서, 학교는 어디 나왔다고 했지? 아, 상고. 대학은 안 나왔고? 아, 힘들었겠다. 졸업하고 바로 공장 같은 데서 일하느라. 나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잘 없어서. 그래도 이만하면 동서 결혼 잘했네. 뭐 도련님 몰래 임신 일부러 계획하고 그런 건 아니지? 라는 식으로 저에게 모욕스러운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과 형님은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그 사이에서 늘 주눅이 들었고 서글픈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도 연습과 공연을 핑계로 매일같이 새벽에 술에 취해 들어왔거든요. 막상 결혼해보니 남편에게선 가장의 책임감이라고 눈을 씻어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생각 이상으로 철없고 무능력하고 무관심한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꿈도 많고 열정도 넘치고 모든 게 좋아 보였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의존적이고 생각도 없고 이기적인 마마보이 그 자체더라고요.
저는 임신한 몸으로 시댁의 무급 가정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온 가족의 아침상을 차리고 아주버님 출근 셔츠까지 다려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먹고 난 그릇을 홀로 치우고 온 가족의 빨래와 청소를 도맡는 것이 제 하루 일과였어요. 그맘때 형님도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하고는 5개월 정도 차이가 났었죠. 똑같이 임신을 한 며느리였지만 대접은 아예 딴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형님을 위해서는 백화점에서 유기농 과일이며 한우, 값비싼 영양제를 사다 주셨어요. 저는 그런 거 구경도 못 해봤죠. 마치 저는 먹을 필요도 없다는 것처럼요. 게다가 제가 하루 종일 반복되는 가사일에 지쳐 있을 때면 어머님은 혀를 차며 구박도 하셨습니다. 아이고 유나는 옛날엔 밭일 하다가도 애 낳으러 가고 그랬다. 요즘 것들은 하여튼 너는 곱게 자란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골골대니? 그래서 애가 제대로 크겠어? 세 식구나 같이 사는 온 집안일을 저한테만 다 시키시면서도 어머님은 늘 저런 식으로 저를 구박하고 혼을 내셨어요. 저는 뭐라고 반박도 못하고 서러움의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산후조리원도 어머님의 구박 때문에 딱 일주일 있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2주 정도 있고 싶다고 말씀드렸다가 크게 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참나, 남들 하는 건 다 하려고? 일주일이면 충분하지. 무슨 2주일씩이나? 그거 네 돈이니? 그 돈이 어디서 나온다고 2주일이나 있겠네 어쩌네 그딴 소리를 해. 참 뻔뻔도 하다. 니네 친정엄마한테 해달라고 하던지. 라면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결국 조리원에는 일주일 정도 있었고 집에 돌아온 후에도 그 어떤 도움 없이 혼자서 아이도 보고 집안일도 해야 했습니다. 하루가 빠듯할 정도로 정신이 없었고 출산 후였지만 살이 되려 쑥쑥 빠질 정도로 힘들었죠. 그런데 몇 달 후 형님도 아이를 출산하셨는데 형님은 무려 3주나 조리원에 가 계시더라고요. 아이 낳고는 잘 쉬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시부모님이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형님이 아이를 데리고 집에 오고부터는 저희 아이의 조카까지 제가 다 돌봐야 했습니다. 형님은 툭하면 출산 후 몸이 안 좋다며 좀 쉬겠다고 하셨고 저는 5, 6개월 정도 터울밖에 안 되는 두 어린 아기를 돌보느라 잠시도 허리를 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대신 키워줌에도 형님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저를 또 힘들게 했죠. 동서는 왜 이렇게 행동이 굼떠? 기저귀 하나를 가는데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애기들 응가하고 나면 빨리빨리 갈아줘야 되는 거 몰라? 애가 불편해서 울고 난리치고 있는데 세워라 내워라. 우리 아들 엉덩이 짓 물으면 동서가 책임질 거야? 동서, 분유 먹이고 나면 꼭 트름 시켜야 된다고 했지. 매번 제대로 트름 시키는 거 맞아? 왜 동서가 우리 도영이한테 분유 먹이고 나면 꼭 토하는 거야? 혹시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아니면 분유양 맞추는 거 멍청하게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어디 내가 보는 앞에서 해봐. 제대로 하는지.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를 대놓고 하녀 취급을 하고 늘 인상을 찌푸리며 이래라 저래라 삿대질을 했죠. 어머님은 말할 것도 없이 형님 편만 들면서 저를 같이 나무라셨습니다. 나중에는 어머님이랑 형님이 저를 괴롭히면서 스트레스를 푸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미덥지 않아 하고 그러면서도 육아며 집안일은 다 저에게 넘기고 본인들은 편한 생활을 즐겼죠. 저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쳤고 산후 우울증까지 겪으며 매일 밤 아기 이불에 얼굴을 묻고 울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결혼 생활 4년이 다 되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무명 뮤지션에 문화센터 같은 데서 노래 부르거나 공연하면서 받는 몇십만 원이 생활비의 전부였습니다. 여전히 시부모님에게 생활을 기대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더 이상 희망과 꿈이 가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어쨌든 생활비 내주고 하니까 그저 현실에 안주하며 술과 불평으로 하루를 보내는 책임감 없는 가장일 뿐이었어요. 저는 아이가 좀 컸기에 어린이집에 맡기고 저라도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시부모님도 반대를 하더군요. 애는 누가 보냐고요. 제가 일하러 나가버리면 집안일이나 형님네 아이 육아까지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저를 일도 못하게 막는 거였죠. 너무 힘들면서도 한편으론 그렇게 몇 년이나 살아서인지 적응된 채로 그렇게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제 결혼 생활을 흔들 첫 번째 사건이 생겼죠. 저는 모처럼 딸아이와 함께 남편이 공연을 하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남편에게 말 안 하고 들른 것이었죠. 좀 놀래켜줄 생각도 있어서 그랬는데 거기서 저는 남편이 같은 밴드의 여자 보컬과 진한 스킨십을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딸아이의 손을 잡고 남편에게 작은 응원이라도 해주고 싶어 찾아간 건데 뜻밖에도 남편이 바람을 피는 현장을 목격하게 된 거죠. 저는 남편에게 화를 내며 따졌고 남편은 바람 피는 거 아니라며 그냥 친한 동료 사이일 뿐이라고 오히려 제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냥 친한 동료 사이에 장난 좀 친 것뿐이잖아. 껴안고 뽀뽀하고 난리 브루스를 쳐놓고 그게 장난이야? 말소리 좀 줄여. 사람들 다 보잖아. 여기 내 직장이야. 쪽팔리게 진짜. 쪽팔려? 그런 짓 하다가 걸려놓고 큰 소리 나는 건 쪽팔려? 아 시끄러워. 그리고 너 때문에 여기 온 내 팬들이 나 유부남인 거 다 알겠다. 팬 떨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라는 겁니다. 그 몇 없는 한 줌의 팬들이 자기 와이프와 딸보다도 중요할까요? 남편은 외도를 저질렀으면서 너무나도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미안해야 되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것처럼요. 게다가 자기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관객들에게 알려져 인기가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할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행동과 말에 크나큰 상처와 실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알겠더라고요. 남편에게 저와 딸은 그저 방해만 되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뿐이라는 걸요. 진짜 지겹다. 너랑 결혼하면서 내 인생도 조졌어. 차라리 그때 애를 지었어야 했는데 너랑 결혼하면서 내 인생도 꼬였다고. 라는 겁니다. 뻔히 옆에 딸도 있는데 저런 식으로 말하는 남편에게 경악했죠. 아무리 딸이 어려도 할 말 못할 말이 따로 있죠. 진짜 미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함해서 망연자실하게 남편을 바라봤고 남편은 그런 저와 딸을 버려둔 채 그대로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남편에게 정말 말도 못할 큰 상처를 받았지만 아이도 있고 이혼을 결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바로 끝내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임신했을 때 딸에게 애착 인형을 직접 만들어 주었는데요. 딸은 그 인형을 몹시 좋아해서 이름도 지어주고 늘 데리고 다녔습니다. 딸에게는 몹시 소중한 인형이었죠. 그런데 그날 조카가 그 인형을 억지로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조카는 아들이고 평소에 공룡이나 로봇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애가 들고 다니는 인형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인형을 갖고 싶다고 난리를 치고 억지로 뺏으려고 했죠. 조카는 온 가족이 어와둥둥하니 제멋대로였고 저희 딸을 잘 밀치거나 때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도 가족들 아무도 제지 않았고 저만 속으로 너무 속상했었죠.
그런데 그날은 저희 딸도 참지 않았습니다. 저희 딸도 인형을 뺏기지 않으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투닥거리다가 저희 딸이 확 인형을 당겼거든요. 그 바람에 조카가 뒤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살짝 부딪힌 조카가 찢어질 듯 울었고 그 울음소리에 방에 있던 어머님이 급하게 달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딸이 서 있고 조카가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제 딸아이의 머리통을 확 때리는 겁니다. 이놈의 기집애가 누굴 밀어 누굴! 어머님이 고함을 지름과 동시에 아이도 으앙하고 눈물을 터뜨렸는데 그걸 주방에서 지켜본 저도 너무 놀라 얼어붙었죠. 조카는 울면서 제 딸 손에 있는 인형을 달라고 징징거렸고 어머님은 울고 있는 제 딸 품에 있는 인형을 확 뺐더니 조카에게 주는 겁니다. 못돼 처먹은 게 누굴 닮아 이 모양이야. 그걸 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지난 4년간 켜켜이 쌓아왔던 서름과 모욕감, 억울함이 순식간에 터져버리는 느낌이었죠. 하나밖에 없는 제 목숨보다도 소중한 제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내 아이까지 무시하고 건드렸다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입고 있던 앞치마를 바닥에 패대기 치고 달려나와 울고 있는 딸을 와락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결혼 후 처음으로 어머님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가 생각해도 놀랍도록 차분하고 냉정하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제 딸 때리신 거죠? 어머님은 제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독을 품고 소리쳤습니다. 그래 때렸다. 어디 싸가지 없이 동생을 밀고 있어. 애미가 저 모양이니 애도 똑같지.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신다면 나가드릴게요. 2번 다시는 어머님 아들 얼굴 볼 일도 이 집 문턱 넘을 일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손녀 얼굴도 저도 안 보게 해드릴게요. 그걸 원하시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아이를 안은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옷가지와 기저귀, 그리고 제가 밤새워 만들어줬던 그 애착 인형을 낡은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어머님은 밖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는데 싹 무시하고 짐 챙겼습니다. 챙기고 보니 참 보잘것없더라고요. 지난 4년간의 내 삶이, 내 결혼 생활이 고작 이 짐가방 하나구나 싶었죠. 저는 거품 물고 난리치는 어머님을 뒤로하고 아이 데리고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바로 친정으로 갔죠. 짐 싸들고 아이와 함께 온 저를 본 친정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저와 제 딸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품에서야 저는 비로소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낮이었는데도 남편은 술에 취해서 혀가 꼬인 목소리더라고요. 왜? 또 무슨 일인데? 이혼하자. 서류 준비해. 뭐라고? 이혼하자고. 제가 갑자기 이혼 통보를 하자 남편은 어버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다시 전화가 왔고 자기 엄마랑 싸웠다더니 그것 때문에 이혼하자는 거냐고 묻더군요. 엄마가 그러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들어보니 별일도 아닌데 왜 이 난리냐고 하면서요. 너한테나 별거 아니겠지. 나는 니네 엄마 니네 형수한테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살았어. 내 딸 생각해서 그냥 참고 살았는데 어제 니네 엄마가 내 딸한테 손찌검까지 하더라. 그런데도 이게 별게 아니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으면 너는 그러고 살아. 나는 더 이상 너 같은 인간이랑 너네 가족들이랑 못 살겠으니까. 그런다고 이혼해? 그래. 너도 그랬잖아. 결혼 괜히 했다고. 후회한다고. 제 말에 남편은 지가 더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래, 너 말 잘했다. 좋아, 이혼해. 누가 아쉬워?
나도 너 만나서 인생 꼬인 사람이야. 네가 임신해서 결혼하자고만 안 했어도 나 지금쯤 훨훨 날아다녔을 거라고. 이혼! 그래 해! 나야말로 땡큐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바로 협의혼을 준비했습니다. 재산이 없어서 나눌 것도 없었고 양육권과 친권도 주저없이 다 포기하더라고요. 양육권도 친권도 남편에겐 귀찮은 짐일 뿐이었을 테니까요. 저희는 그렇게 법원에서 서류 몇 장으로 허무하게 결혼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너무나도 쉽고 허무한 정리 끝에서 이걸 왜 못하고 참았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이혼 후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을 구했습니다. 친정에서 살기는 살아도 엄마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에 제 생활비는 제가 벌어야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동네 분식집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며 설거지와 재료 준비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허리와 다리가 퉁퉁 부었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고되고 힘들다 해도 눈치 보며 무시당했던 시댁에서의 생활보다는 훨씬 낫더라고요. 그렇게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남는 시간을 쪼개 요리도 조금씩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은 유난히 김밥을 좋아했었는데요. 그맘때 딸에게 건강하고 특별한 김밥을 싸줄 수 있게 레시피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메뉴들을 조합해서 저만의 레시피를 개발한 거죠. 제 딸이 제가 만든 김밥을 먹고 엄마 최고야,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라고 말해줄 때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아이에게 식사를 차려주면서 그 사진들을 제 개인 SNS에 하나둘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록용으로 올리기 시작했던 건데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김밥이 너무 예쁘고 먹음직스러워 보인다. 레시피 좀 알려달라. 판매도 하시냐는 댓글들이었죠. 저는 꾸준하게 김밥도 올리고 레시피도 올리고 팔로워 수를 늘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안도 들어오기 시작했죠. 아이 반찬부터 도시락 만드는 재료 등을 제작하는 회사에서 협업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공동구매 제안도 많이 들어오고요. 저는 그러한 협업 제안을 받아들여 공동구매도 시작하고 작은 개인 판매창을 열어 조리 도구 판매도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친정의 좁은 부엌이 제 첫 사업장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김밥집을 아예 오픈하기도 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빚을 좀 내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잘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응원을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김밥집을 열었고 SNS로 홍보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 SNS를 보고 찾아와 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먹어본 분들도 꾸준하게 찾아와 주셨죠. 저희 김밥집은 빠르게 자리를 잡았고 나중에는 엄마도 세탁소일을 정리하고 제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직원들도 하나둘 구했습니다. 늘 주문이 쌓이는 소위 줄 서는 맛집이 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저의 김밥을 먹으러 찾아와 주시는 손님을 보며 어쩔 땐 눈물이 울컥 나더라고요. 감사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론 제 자신이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시댁에서 그토록 구박받던 천덕꾸러기인 제가 이렇게 보란듯이 가게도 성공시키고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게요. 저희 김밥집은 나름 유명한 맛집이 되었고 분점도 내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포장 손님, 배달 손님, 단체 손님도 정말 많았죠. 저는 꾸준히 신메뉴를 개발했고 홍보도 꾸준하게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대형 식품회사에서 제 김밥의 가치를 알아보고 프리미엄 밀키트로 출시하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단순히 저희 동네, 저희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기회였기에 당연히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순조롭게 일이 풀렸고 새로 개발한 신메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회사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회사 근처였고 잠시 통화를 하려고 서 있었는데 누군가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고개를 돌려보니 공교롭게도 전시모와 형님인 겁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동서네요, 어머님. 동서 오랜만이네. 아무렇지 않게 아는 척을 하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손에 신제품으로 만들어 온 김밥통을 들고 있었는데 그걸 보더니 비웃는 겁니다. 그거 뭐야? 김밥? 아, 맞아. 전에 도련님한테 건너드렸던 것 같은데. 동서 무슨 분식집인가 김밥집에서 일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배달 온 거야? 그런가 보다. 밥밖에 못하는 밥순이가 나가서 뭘 하겠니? 그래도 김밥집에는 취업돼서 다행이네. 라며 노골적으로 비웃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냥 무시하고 가려는데 그때 마침 상품개발 팀장님이 오다가 저를 보고 반가워하며 다가오시더라고요. 대표님 오셨어요. 회의 시간 다 되어가는데 아직 안 오셔서 내려와 봤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좀 늦었죠? 잠깐 통화 좀 하느라. 괜찮습니다. 얼른 올라가시죠. 대표님이라는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은 황당한 얼굴이더라고요. 팀장님은 옆에서 멍청하게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더니 그러는 겁니다. 아, 같이 온 분들이신가요? 아니요, 신경 쓰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무시하고 들어가려는데 전시모가 갑자기 제 팔을 잡는 겁니다. 대표? 무슨 대표? 네가 무슨 대표야? 그 말에 팀장님도 황당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제 팔을 잡고 막 따지듯 묻고 있으니까요. 이거 놓으세요. 아니 말해봐. 네가 무슨 대표라는 거야? 김밥집에서 시다나 하는 게. 그 말에 옆에 있던 팀장님도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제지를 하더라고요. 저기요 아주머니, 저희 시간 없는데 대표님 손 좀 놓아주시죠. 대표님은 별로 할 얘기가 없어 보이시는데. 뭐라고요? 괜찮습니다, 팀장님. 저 잠깐만 얘기하고 금방 갈 테니 먼저 올라가시겠어요? 이건 샘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팀장님은 그 둘을 이상한 얼굴로 쳐다보고 먼저 올라갔습니다. 가자마자 전시모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야, 네가 무슨 대표라는 거야? 저는 그들에게 한 걸음 다가가 환한 미소로 조근조근 말해주었죠. 이미 끝난 사이인데 뭘 그렇게 궁금해하세요? 너 무슨 김밥집에서 일한다더니 대표라고 하니까 황당해서 그런다. 궁금해하니까 말씀드릴게요. 김밥집에서 시다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랑 협업해서 전국적인 제품 출시하고 있고요. 그쪽 집 나오고 나니 일이 아주 술술 풀려요. 그쪽 집에서 무시당하고 밥순이 취급받던 제가 이제는 대표님 소리 들으면서 이런 대기업하고 같이 일하잖아요. 아휴, 볼 것도 없으면서 사람 무시하는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왜 그렇게 참고 살았나 몰라? 뭐라고? 동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동서는 누가 동서야? 이혼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말인데 애 교육 똑바로 시켜. 부모가 싸가지가 없으니 애도 그렇겠지만 네 자식 손버릇 안 좋은 거 그거 지금 안 고치면 나중에 큰 코 다친다. 궁금한 거 끝났으면 이만 들어갈게요. 난 그쪽들처럼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제 할 말하고 경악으로 굳어버린 두 사람을 뒤로 한 채 당당하게 본사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한동안 잊고 지냈던 전 남편에게서 구질구질한 연락이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무심코 받았고 수화기 너머로 몇 년 만에 듣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소희야, 나야 민준이. 잘 지내지? 무슨 일이야? 얘기 들었어. 너 요즘 되게 잘 나간다며? 돈도 엄청 잘 번다고 그러던데. 그 김밥
네가 만든 건지 몰랐어. 나도 몇 번 사 먹었는데 너무 신기하더라. 하긴 네가 음식도 잘하고 손맛도 좋고 그랬지. 그런데 그렇게 사업을 성공시키다니 난 네가 그런 쪽으로 감각이 있는지 몰랐어. 그 얘기 하려고 전화했어? 그래, 많이 먹어. 이만 끊을게. 잠깐만 소희야. 우리 혜진이는 잘 지내지? 라면서 갑자기 저희 딸 얘기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관심도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딸을 거론한다는 게요. 우리 혜진이? 애 필요 없다고 양육권이랑 친권부터 포기했던 게 넌데 이제 와서 무슨 우리 혜진이야? 미안해. 내가 진짜 철딱서니가 없었다. 나 요즘 너무 힘들고 안 좋아. 우리 엄마랑 형수님 만났다고 했지. 사실 엄마랑 형수님 은행 가서 추가 대출 되는지 그거 알아보고 오던 참이었어. 형이 또 사고 쳤거든. 저번엔 주식 때문에 그 돈을 날려놓고 이제는 코인에 미쳐가지고 그나마 남아있던 전세금까지 다 날렸는데, 아니 지네 전세금만 날리는 건 둘째치고 엄마 아빠한테까지 손을 벌려가지고 대출을 낸 거야. 아무리 형이라지만 그거 진짜 미친놈 아니야? 빚 때문에 우리 식구들 지금 길바닥 나앉게 생겼어. 진짜 환장하겠다니까. 라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꼬라지가 됐다는 게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론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건가 싶기도 한 겁니다. 누가 물어봤어? 그 얘기를 왜 하는데? 아니, 엄마랑 형수님이 그러는데 너 완전 성공하고 돈방석 앉았다고 그러더라고. 엄마도 그때 일 너무 후회해. 너한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손녀 임신해서 결혼했으면 우리가 잘해줬어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너를 팍팍 밀어줬어야 되는데 말이야. 미안하다. 나도 그때 너무 어렸고 그 상황들이 너무 부담스러웠나 봐. 네가 뭘 한 게 없는데 뭐가 부담스러워.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나도 알지. 어쩌면 자기가 나한테는 복덩이 같은 존재였는데 내가 어리석었어. 나 밴드 접었어. 멤버들도 다 흩어지고 요즘은 그냥 일용직으로 공사장 전전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아. 근데 나도 몇 번 먹었던 그 김밥이 네 김밥이라고 하니까 너무 신기하잖아. 내가 전에 들었을 땐 네가 무슨 김밥집인지 분식집인지 그런 데서 일한다고 들었거든. 그래서 그러고 사는 줄 알았는데 너 진짜 대박이다. 소희야, 너랑 헤어져 보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 것 같아. 우리 혜진이 생각해서 나 한 번만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우리 행복했을 때도 많았잖아. 그때는 돈이 없어서 사이가 좀 그랬지만 이제는 얘기가 다르잖아. 애한테도 아빠가 필요할 거고. 라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마치 예전에 밴드 생활할 때 제가 본인을 위해 용돈 주고 도와줬던 것처럼 또다시 저에게 들러붙으려고 하는 겁니다. 와, 이런 뻔뻔하고 미친 기생충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어리숙해서 몰랐지만 이제는 치떨리게 다 경험하고 다 아는데요. 사람을 완전 바보 호구로 보나 싶어서 열받더라고요. 그가 말을 마치고 제 대답을 기다리며 훌쩍이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긴 침묵 끝에 저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얘기 다 했어? 하민준 씨, 다시는 연락하지 마. 당신들 사정이 어떻게 됐든 길바닥에 나앉든 굶어 죽든 그건 이제 나와 내 딸 인생에 전혀 상관없는 일이니까. 당신들이 버린 건 복덩이가 아니라 당신들 인생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양심이고 운이겠지. 잘 살아. 아니 지금처럼 계속 불행하게 살아. 그게 당신들한테 딱 어울리니까. 나는 당신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실수로라도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 목소리 듣는 것도 치 떨리니까. 니네 가족들한테도 우연히 만나도 다시는 아는 체 하지 말라 그래. 그렇게 말한 저는 남편의 대답은 들을 필요도 없었기에 바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 통화를 끝으로 마지막 먼지 한 톨까지 깨끗하게 털어낸 기분이었습니다.
고졸이라고 가난하다고 저를 무시하고 집안의 하녀 취급했던 시댁 식구들과 남편, 저를 무시하면서 자기들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요. 그 사람들은 서로를 탓하며 불행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몰락이 제게 통쾌함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그들의 불행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를 내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리고 보란듯이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더라고요. 저에게 이혼은 끝이 아니라 진짜 제 인생을 살게 해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제가 운영하는 김밥 브랜드의 대표이자 제 딸의 자랑스러운 엄마로 살아갈 겁니다.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제 아이와 함께 더 열심히, 더 멋지게 살아가려고 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